중국에선 외면당했습니다. 심장병 딸을 안고 울부짖던 프랑스 외교관. 한국에 오자 기적 같은 일이 펼쳐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피에르입니다. 프랑스 외교부 소속 외교관이죠. 42살의 나이에 파리에서 서울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오기 전 저는 중국 상하이에서 3년간 근무했어요. 그곳에서의 기억은 아직도 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상하이의 번화가를 걷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 클레어와 딸 엘로이즈와 함께 쇼핑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는 길이었죠. 엘로이즈는 당시 겨우 2살이었어요. 선천적 심장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딸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중국의 러시아어는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죠. 차가운 금속 손잡이를 붙잡은 채 균형을 잡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클레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피에르, 엘로이즈가 이상해요. 딸의 얼굴이 파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불규칙해지더니 작은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심장 발작의 전조 증상이었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의사 없나요? 절박한 마음에 영어와 중국어를 섞어 소리쳤어요. 하지만 주변 승객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고 다른 이들은 그저 무관심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마치 외국인인 우리가 불필요한 소동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제발 누구라도 도와주세요. 제 딸이 심장병이 있어요. 클레어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 순간 느낀 고립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결국 우리는 다음 역에서 내려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모르는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설명하기도 쉽지 않았죠. 언어 장벽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느껴졌어요. 택시기사는 우리의 다급함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짜증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엘로이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어요. 접수대에서도 영어가 통하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번역 앱을 통해 겨우 상황을 설명했죠. 하지만 병원 직원들의 눈빛에서 차별을 느꼈어요. 외국인에 대한 미묘한 불편함이 그들의 행동에 묻어났습니다. 다행히 응급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았고 엘로이즈는 안정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중국에서의 나머지 근무 기간 동안 저는 항상 불안했어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과 냉대는 일상이 되었죠. 이제 우리 가족은 한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솔직히 두려움도 큽니다. 클레어는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많지만 저는 중국에서의 기억이 자꾸 떠올라요. 한국도 비슷할까요? 또다시 우리 가족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창문 밖 상하이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는 다르길 바랄 뿐이에요. 딸 엘로이즈를 위해서라도 그곳에서는 좀 더 따뜻한 시선을 받을 수 있길 바랐죠.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국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하는 일이니까요. 서울에 도착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좋았어요. 깨끗한 거리와 효율적인 대중교통, 그리고 현대적인 도시 경관이 인상적이었죠. 대사관 동료들도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우리 가족을 위한 주택도 예상보다 훨씬 쾌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중국에서의 기억이 남아있었어요. 피에르, 당신 아직도 걱정하고 있네요? 아내 클레어가 커피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어쩔 수 없어. 엘로이즈 때문에 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잖아. 클레어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아요. 기자로서의 직업적 호기심도 있고 새로운 문화를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죠. 이미 한국어 몇 마디를 배우기 시작했고 동네 시장까지 혼자 다녀올 정도로 적응이 빨랐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달라요. 벌써 느껴지지 않나요? 사람들이 더 친절하고 미소도 많이 짓는 것 같아요.
클레어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위기 상황에서 닥치는 법이죠. 평온한 일상에서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어요. 상하이에서도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문제는 그 평화가 깨질 때였어요. 그날 오후 대사관에서 중요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부산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 부임한 프랑스 외교관으로서 한국의 주요 도시들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죠. 가족도 함께 가는 게 어떨까요? 상관이 제안했어요. 한국의 다른 면을 보는 기회가 될 거라고. 잠시 고민했지만 클레어와 엘로이즈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동의했습니다. SRT를 타고 가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른 열차입니다. 2시간 30분이면 도착해요. 동료가 알려준 정보였죠. 교통편을 알아보니 KTX보다 SRT가 조금 더 저렴하고 출발역이 우리 숙소와 가까웠어요. 바로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엘로이즈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어요. 필요한 약은 다 챙겼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의료 정보도 준비했습니다. 한국어로 저희 아이는 심장병이 있습니다. 라는 문장도 외웠죠. 클레어는 제가 너무 걱정한다며 웃었지만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한국도 중국과 똑같지 않길 바랄 뿐이야. 짐을 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클레어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이번엔 다를 거라고 믿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수서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사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영어 안내 표지판도 잘 되어 있어 플랫폼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죠. 엘로이즈는 새로운 환경에 호기심을 보이며 활기차게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은 놓였어요. 기차에 오르자 쾌적한 내부에 놀랐습니다. 좌석은 넓고 편안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도 아름다웠죠. 도시를 벗어나자 푸른 산과 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클레어는 사진을 찍느라 바빴고 엘로이즈는 창밖 풍경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여보,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인 것 같아요. 클레어의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엘로이즈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다면 이곳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상하이에서처럼 무관심하게 외면할까요? 아니면 다르게 행동할까요? 열차가 서서히 속도를 높이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출발한 지 20분이 지났을까요? 엘로이즈가 제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가 진짜 시험의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을요. 중국에서의 기억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시선들, 무관심한 표정들. 다시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이 정말 다른 나라이길 바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곳에서의 새로운 경험이 중국에서의 아픈 기억을 지워줄 수 있기를 바랐죠. SRT는 예상보다 훨씬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시골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논과 산, 그리고 작은 마을들. 프랑스와는 확연히 다른 풍경이었죠. 클레어는 열정적으로 사진을 찍으며 기자의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피에르, 이 풍경 좀 봐요.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진 나라는 처음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한국은 분명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엘로이즈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 딸. 선천적 심장 질환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했어요. 출발한 지 약 40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엘로이즈가 몸을 뒤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악몽을 꾸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곧 그녀의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죠.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클레어, 엘로이즈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엘로이즈의 입술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청색증이 나타난 겁니다. 심장 발작의 명백한 징후였죠. 클레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안 돼. 피에르, 약. 약 어디 있어요? 클레어가 당황하며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엘로이즈를 안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호흡이 불규칙하고 손발이 차가워졌어요. 이건 평소보다 심각한 발작이었습니다. 여기 의사 계신가요? 절박한 심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중국에서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처럼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까봐 두려웠죠. 클레어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제발. 클레어의 비명소리에 주변 승객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순간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제 심장은 마구 뛰었죠.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올까? 중국에서처럼 사람들이 외면할까? 놀랍게도 여러 명의 승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열차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엘로이즈의 상태를 확인하며 약을 찾고 있었죠. 하지만 당황한 나머지 약을 어디에 넣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된 거죠? 맞은편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영어로 물어봐 주어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죠. 우리 딸은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어요. 지금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한 남성 승객이 승무원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다른 승객은 자리를 비켜주며 우리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클레어는 엘로이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공포와 절망이 읽혔습니다. 저 역시 무력감에 사로잡혔죠. 가족을 지켜야 하는 아버지로서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경련을 시작했어요. 엘로이즈의 몸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어의 비명소리가 다시 기차 안을 울렸어요. 저는 엘로이즈의 몸을 안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의학적 지식이 부족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 조용하게 다가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한국인 할아버지였죠. 처음에는 그저 궁금해서 오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분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침착하고 단호했죠. 아이를 제가 봐야겠습니다. 영어였습니다. 그것도 꽤 유창한. 저는 당황했지만 본능적으로 할아버지를 믿었어요. 엘로이즈를 그분께 보여드렸죠. 할아버지는 신중하게 엘로이즈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맥박을 확인하고 눈꺼풀을 살짝 들어 올려 보았어요. 그리고 호흡 상태도 체크했죠. 아이를 평평하게 눕혀야 합니다. 그리고 산소가 필요해요. 할아버지의 말에 주변 승객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자리를 비워주었고 다른 이는 가방으로 베개를 만들어 주었어요. 할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엘로이즈를 눕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중국에서의 경험과 너무나 대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돕고 있었어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것을 확실히 느꼈어요. 승무원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와 무언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더니 곧 방송을 시작했어요. 열차 안에 의사나 간호사가 있는지 찾는 방송이었죠. 이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잘 짜인 시스템처럼요. 엘로이즈의 상태는 여전히 위태로웠어요. 클레어와 저는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홀로 싸우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신비로운 한국인 할아버지, 그분은 마치 천사처럼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고 있었죠. 기차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엘로이즈의 호흡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작은 입술은 파란빛을 띠고 있었어요. 그 나이 지긋한 한국인 할아버지는 놀라운 침착함으로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나는 소아과 의사였어. 걱정하지 말고 내 지시를 따르세요. 할아버지의 영어는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확신과 전문성이 느껴졌어요. 아이를 다루는 손길도 분명 수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었죠. 당신의 아이는 심장 질환이 있나요? 할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천성 심장 질환입니다. 종종 이런 발작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심한 적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는 엘로이즈의 맥박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아이의 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고 턱을 살짝 들어 올려주세요. 할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엘로이즈의 자세를 바꾸었어요. 놀랍게도 호흡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클레어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존재가 그녀에게도 안정감을 주는 듯 했어요. 주변 승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물병을 건네주었고 다른 승객은 자신의 담요를 내어주었어요. 중년의 남성은 자리를 완전히 비워주며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 주었죠. 이 모든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의 냉담했던 반응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으니까요. 여보, 약을 찾았어요. 클레어가 마침내 가방 깊숙한 곳에서 엘로이즈의 약을 찾아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보여드렸죠. 그분은 약병을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요,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에 녹여서 조금씩 먹이는 게 좋겠어요. 할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분은 무릎을 꿇고 앉아 엘로이즈에게 약을 먹이는 방법을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도 익숙해 보였습니다. 마치 수천 번이나 해본 듯한 숙련된 움직임이었죠. 당신은 정말 의사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미소를 지으셨어요. 40년 동안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이제는 은퇴했지만요. 그때 승무원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셨어요. 대화의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표정만으로도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죠. 다른 칸에 현직 소아심장 전문의가 타고 계시대요.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할아버지가 저희에게 통역해 주셨습니다. 기적이었어요. 같은 열차에 소아심장 전문의가 있다니. 클레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격에 겨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깊은 동정심과 함께 어떤 슬픔이 깃들어 있는 듯 했어요. 왠지 모를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뭐죠?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엘로이즈입니다. 우리 딸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무언가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프랑스식 이름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엘로이즈의 작은 손을 부드럽게 잡으셨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이. 이상하게도 엘로이즈는 낯선 사람임에도 할아버지의 손길에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맞은편에서 한 승객이 다가와 한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는 짧게 대답하시더니 저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물티슈와 수건을 가져왔어요.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간식을 건네기도 했고 다른 이는 자신의 좌석 번호를 알려주며 필요하면 언제든 자리를 바꿔주겠다고 했어요. 이런 따뜻한 배려가 낯설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소아심장 전문의가 도착했어요. 젊은 남성 의사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간단히 한국어로 대화를 나눈 후 바로 엘로이즈의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전문적인 장비는 없었지만 청진기와 함께 가지고 있던 간이 산소 측정기를 사용해 엘로이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안정되고 있어요. 하지만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젊은 의사의 말에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엘로이즈의 손을 잡고 계셨어요. 그분의 눈에는 이상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손녀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열차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저희에게는 그저 병원까지의 거리로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함 속에서도 작은 안도감이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특히 그 의문이 한국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열차 안 긴장된 공기 속에서 승무원들의 발걸음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성 승무원이 우리 앞에 멈춰 섰어요. 그녀의 표정은 전문적이었고 침착했죠. 외국인 가족의 아이가 응급 상황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할아버지와 젊은 의사가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다른 승무원은 이미 무전기로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전역에 도착하면 구급차가 대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15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승무원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결정을 내리고 다른 이들이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열차 내 의료진을 더 찾아볼게요. 승무원이 말한 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의사나 간호사를 찾는 방송이었어요.
놀랍게도 몇 분 후 또 한 명의 의료진이 나타났습니다. 중년의 여성 간호사였죠. 오랫동안 응급실에서 일했어요. 도울 일이 있을까요? 그녀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는 작은 의료팀이 형성되었어요. 할아버지, 소아심장 전문의, 그리고 응급실 간호사까지. 엘로이즈의 상태도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은 앞쪽 칸에 빈 좌석을 마련해 주었어요. 역에 도착했을 때 빠르게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다른 승객들은 자발적으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엘로이즈를 바라보며 응원의 말을 건네는 승객들도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의료 정보가 있나요? 병원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승무원이 물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엘로이즈의 의료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심장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이 기록되어 있었죠. 승무원은 재빨리 사진을 찍어 무전기로 정보를 전달했어요. 대전대학병원 응급팀이 준비 중입니다. 소아심장 전문의가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너무나 효율적이고 조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정반대였죠.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한 팀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격에 겨워 말했어요. 승무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걱정 마세요. 곧 병원에 도착할 겁니다. 마침내 열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대전역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은 우리가 가장 먼저 내릴 수 있도록 다른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했죠.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승객들이 격려의 말을 건네주었어요. 아이가 빨리 나아지길 바랍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최고예요. 따뜻한 말들이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엘로이즈의 곁을 지키고 계셨어요. 그분의 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열차가 완전히 멈추자 승무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이미 플랫폼에는 구급대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장비를 갖춘 채로요. 우리는 재빨리 열차에서 내렸고 구급대원들이 즉시 엘로이즈를 살폈죠. 병원까지 5분 거리입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랍게도 할아버지와 소아심장 전문의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구급대원과 빠르게 상황을 공유했어요.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빠르게 도로를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 엘로이즈의 작은 손을 잡고 있는데 그녀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구급대원과 함께 산소 공급을 도우며 계속해서 엘로이즈의 상태를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병원이 가까워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대전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불과 5분 만에 대형 병원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대전대학병원이었죠. 구급차가 응급실 앞에 멈추자마자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그들은 신속하게 엘로이즈를 이동식 침대에 옮기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클레어, 그리고 할아버지와 열차에서 만난 소아심장 전문의도 함께 따라갔죠. 응급실은 질서정연했습니다. 아무런 혼란 없이 의료진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엘로이즈는 즉시 처치실로 옮겨졌고 의료 장비들이 신속하게 연결되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클레어는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우리 곁에 서 계셨고 열차에서 만난 젊은 의사는 병원 의료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의사가 처치실에서 나오며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먼저 우리에게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아이의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적절한 응급처치 덕분에 큰 위험은 넘겼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클레어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어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심장 전문 검사를 몇 가지 더 진행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순간 의사의 시선이 저희 곁에 서 계신 할아버지에게 향했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 놀람으로 변했습니다. 교수님? 이춘복 교수님 아니세요? 할아버지, 아니 이춘복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두 사람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오랜 인연이 느껴졌어요. 젊은 의사가 다가와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분은 이춘복 교수님이시고 대학병원의 전 소아과 원장님이세요. 저기 김 교수는 교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놀라운 우연이네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열차에서 우연히 만난 할아버지가 이 병원의 전 원장님이었다니. 더욱 놀라운 것은 그분이 마침 엘로이즈가 발작을 일으킨 그 순간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이었죠. 교수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서울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김 교수의 질문에 이춘복 교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어요. 부산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길이었네. 오랜만에 기차를 탔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지.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젊은 의사가 간간히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이춘복 교수님은 이 병원에서 30년 넘게 소아과 의사로 일하셨고 많은 의사들을 가르치셨다고 해요. 김 교수도 그중 한 명이었죠.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교수님께서 그 열차에 타고 계셨다니요? 김 교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어요. 만약 이춘복 교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상황은 훨씬 더 위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 딸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제 말에 이춘복 교수님은 손을 저으셨어요. 아이들을 돕는 것은 제 평생의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분의 겸손한 태도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클레어도 눈물 어린 목소리로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정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춘복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의 아이가 건강해지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순간 간호사가 다가와 엘로이즈를 볼 수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저희는 재빨리 처치실로 향했습니다. 이춘복 교수님도 함께요. 엘로이즈는 각종 의료 장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약한 목소리로 부르는 엘로이즈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클레어는 딸의 작은 손을 잡고 키스했습니다. 이춘복 교수님은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셨어요. 그분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엘로이즈는 병실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이제 위험은 넘겼다고 해요. 모니터에 표시되는 심장 박동은 규칙적이었고 호흡도 안정되었죠. 클레어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병실 박복도에서 저는 이춘복 교수님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조용한 침묵이 흐르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딸이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춘복 교수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죠.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기차에 탔던 것도 당신의 딸을 만난 것도.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그분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 속으로 돌아간 것처럼요. 실은 제게도 손녀가 있었습니다. 뜻밖의 고백에 놀랐어요. 교수님은 조용히 지갑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금발의 작은 소녀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마리. 제 손녀였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교수님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젊은 시절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곳에서 프랑스 여성을 만나 결혼했죠. 딸 하나를 낳았고 그 아이가 자라 제게 손녀를 안겨주었어요. 말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마리는 엘로이즈처럼 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이었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마리는 5살에 우리를 떠났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저려왔어요. 교수님의 손에 든 사진 속 소녀의 웃는 얼굴이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 아내도 세상을 떠났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아이들을 살리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소아과 의사가 되었죠. 이춘복 교수님의 인생이 제 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헌신과 사랑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오늘 열차에서 당신의 딸을 봤을 때 마치 마리를 다시 본 것 같았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 그리고 그 표정까지.
너무나 닮았어요. 본능적으로 달려갔죠. 교수님의 고백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적 같은 우연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기적이 아닌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문화에는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특별한 연결을 의미하죠. 피에르 씨, 우리는 분명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큰 힘이 작용했던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은 다 우리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어도 모든 아이는 소중하다는 뜻이죠. 제게는 엘로이즈도 제 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 순간 클레어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붉어져 있었어요. 엘로이즈가 깨어났어요. 교수님을 찾네요. 이춘복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병실로 들어갔어요. 엘로이즈는 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엘로이즈가 교수님을 향해 작은 손을 뻗었어요. 교수님은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된 것 같았어요. 내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할아버지처럼 너를 돌봐줄게. 교수님의 말에 엘로이즈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와 클레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뭉클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국 땅에서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던 가족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에 계신 할아버지와 닮았어요. 엘로이즈의 순진한 말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교수님은 손녀 마리의 사진을 엘로이즈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건 오래전에 하늘나라로 간 내 손녀란다. 이름은 마리였지. 너와 비슷한 나이였단다. 엘로이즈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슬퍼하지 마세요. 마리는 지금 천사가 되었을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위로에 교수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엘로이즈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하셨어요. 그래, 마리는 천사가 되어 너를 지켜준 거야. 그 순간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마리의 영혼이 엘로이즈를 구하기 위해 교수님을 그 열차에 태웠는지도 모르죠. 감사함과 경외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병원에서 이틀이 지나고 엘로이즈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료진들도 그녀의 빠른 회복에 놀라워했어요. 이춘복 교수님은 매일 우리를 방문하셨고 때로는 한국 전통 음식도 가져오셨죠.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그 맛에 익숙해졌습니다. 오늘 퇴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치의인 김 교수가 엘로이즈의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심장 상태가 안정되었으니 서울로 돌아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주일 후 꼭 재검진을 받으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죠. 퇴원 준비를 하는 동안 이춘복 교수님이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오셨어요. 엘로이즈에게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상자 안에는 분홍색 저고리와 하얀색 치마, 작은 버선까지 갖춘 아이용 한복이 들어있었습니다. 엘로이즈는 눈을 반짝이며 기뻐했어요. 예쁘다. 입어도 돼요? 클레어의 도움을 받아 한복으로 갈아입은 엘로이즈는 거울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 한국 공주님 같아요.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교수님은 또 다른 선물로 작은 편지를 건네셨습니다. 이건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수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은 우리에게 천사였어요. 교수님은 겸손하게 미소 지으셨죠. 한국에서 좋은 경험만 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아픔을 나눕니다. 병원을 나서며 의료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교수님의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피에르 씨에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었습니다. 마리를 잃은 후 제 마음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지만 엘로이즈를 통해 그 자리가 조금은 채워진 것 같습니다. 서울에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제 손녀처럼 엘로이즈를 챙기고 싶습니다. 편지 아래에는 그분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클레어에게 편지를 보여주자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국은 다르네요. 정말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여기서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대사관에 한국에 대한 경험을 보고서로 작성했어요. 단순한 공식 보고서를 넘어 제가 느낀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에 대해 진심을 담았었죠. 한 달 후 우리는 이춘복 교수님을 서울로 초대했습니다. 엘로이즈는 그분을 한국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무척 따랐어요. 교수님도 엘로이즈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셨죠. 언젠가 한국과 프랑스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외교관으로서의 제 역할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춘복 교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죠. 이미 당신은 그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로이즈는 그 다리를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한국에 부임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이곳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클레어는 한국 문화에 관한 기사를 프랑스 언론에 보내고 있고 엘로이즈는 한국 유치원에서 이미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이춘복 교수님은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죠. 중국에서의 아픈 기억은 이제 희미해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국에서의 따뜻한 경험들이 채워졌어요. SRT 열차 안에서의 그 위급했던 순간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부임지가 아닌 제 마음의 일부가 된 곳이에요. 인연이라는 한국의 개념이 이제는 제게도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발견할 때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